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요? 몇 페이지? 어디 할 차례인지 안 적어놓으셨죠? 자, 87페이지 중개 실무 부분 들어갑니다. 모의고사 저번 주 언제 봤죠? 저번 주 월요일 그날 휴강하는 날 봤구나. 그 또 토요일 날 또 모의고사 또 봤다며요. 네. 뭐 잘 보셨죠? 네. 보긴 잘 봤죠? 네. 보기는 잘 봤죠? 어때요? 어떤 게 토요일 날 본 게 쉬웠다 그러면? 네. 많이 쉬웠어요? 네. 그 제가 낸 거는? 어려웠어요. 네. 근데 책에는 다 있어요. 책에는 다 있는 거죠? 네. 요번에도 또 모의고사를 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6월 말에 보는 거. 그거는 요번 거보다 좀 난이도도 높을 거예요, 아마. 높아요? 높아야죠, 당연히. 이제는 점점 좀 난이도가 높아져야죠. 이제 쉬운 거에 대한 부분을 적응을 일단 여러분들이 쉬운 거에 대한 너무 적응하면 이제 나중에 너무 쉽게 공부를 합니다. 이제 지금 되게 어색해요, 지금. 왜 어색하죠? 이쪽 손을 어디다 둘 때를 몰라, 지금. 마이크가 없죠, 지금, 이게. 마이크가 여기 2개 꼽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맨날 이거 잡고 하다 보니까, 이거 좀 고장났다며요. 이거 고장나가지고, 이거 하나 들고 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 들고. 그래서 어쨌든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점차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제 쉽다는 것에는 너무 좀 적응하지 말고 어려운 것에 좀 적응해 줘야지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어디 할 차례냐면 87페이지에 중개실무, 오늘 중개실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확인설명서 작성법까지 나갈 거예요. 다 미리 공부하셨죠? 그때 거기까지 나간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미리 다 공부하실 것이고, 자, 보죠. 일단 중개실무란 뭐예요? 자, 앞부분은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중개실무는 일단 의뢰인에게 행하는 각종 일들을 중개실무라고 한다. 그래서 중개실무에 관련된 부분에서 출발점과 그 다음에 종료된 시점이 있었죠. 출발점이 어디였었어요? 출발점은 중개계약. 중개계약이 체결되면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개가 완성되면서 뭐가 된다? 종료된다 그랬죠. 자, 중개가 완성되면서 중개실무가 종료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 중개 완성 이후에도 중개실무는 남아있더라는 얘기죠. 자, 대표적인 예가 뭐 있었어요? 바로 선관주의무. 자, 선관주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이었었죠? 이거는, 자, 중개가 완성된 이후에 잔금 지불 시점까지 뭐를 확인해봐라? 권리관계 설정 여부를 확인해봐라. 이것이 바로 선관주의무입니다. 그래서, 중개실무와 관련된 기초는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이제 88페이지에 보면 중개대상물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실무 과정과 경영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자, 중개대상물 수집 방법, 직접 수집 방법과 그 다음에 또 간접 수집 방법으로 나눠진다. 자, 직접 수집 방법은 발로 떠다면서 하는 거라 그랬죠? 개업 필요연, 사회활동 이런 것들. 자,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거, 공지, 공가, 조사. 공지, 공가. 그래서, 빈 땅, 노는 땅이라든가 아니면 빈 집들 조사해가지고 내가 이거 팔아줄게. 이것이 직접 수집 방법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간접 수집 방법은 뭐예요? 제3자의 소개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간접 수집 방법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를 접수하는 부분 뭐죠? 중개계약. 중개계약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리스팅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자, 그러면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자,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사이의 계약을 뭐라 한다? 중개계약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중개계약의 특징, 성격이라고 그랬죠? 자, 낙성계약이다 그랬죠? 낙성계약, 그 다음에 분료식 계약이다. 자, 분료식 득이서 있죠? 낙성 분료식 계약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또 쌍무 유상계약이라고 했죠? 쌍무 계약이 해당되면서, 그 다음에 또 유상계약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비전형 무명계약을 했죠? 비전형 계약이고, 그 다음에 문형계약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와 유사하다 그랬죠?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라고 했었죠. 특히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그건 시험 문제 곧잘 나오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일단 중개계약은 민법에 14가지 계약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14가지 계약 중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형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비전형계약이고, 그 다음에 그 전형계약과 유사한 것이 뭐가 있다? 바로 위임계약 있죠. 그 전형계약 중에서도 중개계약과 유사한 것이 바로 위임계약. 그 다음에 그래서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이건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계약 종류 있죠. 중개계약 종류는 거기 5가지.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시라. 자, 일반 중개계약은 뭐예요?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해서 그 중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개업공개사를 뭐 주는 거? 보수를 지불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중개계약이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죠.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 형태, 제가 아마 살인사건 얘기했던 적 있었죠. 화성 살인사건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이나 독점 중개계약을 갖다가 체결할 수도 있는데, 자, 전속 중개계약은 뭐라 했어요?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개서 정해서 그 개업공개서에게만 의뢰하는 것을 뭐라 한다? 전속 중개계약을 한다. 자,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은 뭐 의미가 뭐라 했죠? 너에게만 뭐 하겠다? 의뢰하겠다. 자, 전속계약 특징을 간단히 표현한다면 너에게만 의뢰하겠다라는 것이 전속계약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독점중개계약은 뭐라 했어요? 특정한 개업공개성에서 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만 뭐하는 거? 거래하는 것을 독점중개계약.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만 뭐하겠다? 거래하겠다. 자, 그래서 전속과 독점의 차이점은 어디서 나타난다? 자, 일단 전속은 너한테만 의뢰하겠다는 것이고, 독점마다 너를 통해서만 거래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속중개계약 부분에서 보면 이런 내용 있죠. 자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합니다. 전속중개계약 시 의뢰인의 의무에서 3번째였죠. 자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은 이 부분은 전속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이거는 독점중개의 형태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위반이죠. 너를 통해서만 거래하겠다 그러는데 너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해버렸죠. 그래서 독점계약은 위반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공동중개겠죠. 공동중개가 뭐라 그랬어요? 개업공개사 여럿이 같이 물건 하나를 중개해 준 것을 뭐라 한다? 공동중개계약이라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공동중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로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부동산 거래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어요? 순가중개계가 있었죠? 순가중개가 뭐예요? 자, 의뢰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게 거래됐을 때 그 차익을 뭘로 취하는 거? 중개보수로 취하는 것을 순가중개계약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순가중개계약은 순가중개계약 자체는 일단 중개사법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순가중개계약 자체는 중개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순가중개가 뭐예요? 나 1억만 받아줘. 제가 예를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나 1억만 받아줘. 더 받으면 너가 줘. 이거죠. 그럼 더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되죠. 더 받은 부분이 중개보수를 뭐 한다면? 초과한다면 그때는 위반된다 그랬죠. 그래서 순가중개계약은 중개사법에 위반될 수 있는 중개계약이다. 그러나 중개사법에 위반되는 중개계약은 아니죠. 자, 그걸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이 중개계약 5가지 종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개계약은 공동중개계약이죠. 그 다음에 중개사법에 위반될 수 있는 중개계약은 순가중개계약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면화 유행에 따른 장점 나오는데요. 요거는 10회하고 11회 때 아주 먼 옛날에 2년 연속 출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라진 문제입니다. 근데 한번 간단하게만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중개계약을 서면한다는 건 뭐예요? 문서화하는 거죠. 자, 문서화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주적 통제 기능이 있다. 자, 이제 구두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이런 것을 이제 문서화하다 보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주적 통제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통시장의 정비, 근대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분쟁도 예방하고 해결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기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전속중개계약 작성 방법. 자, 요 작성 방법이 가끔씩 시험을 하는데 한 4, 5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한 4, 5년을 모르고 한 3, 4년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자주 출제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파트에서는 요게 출제 빈도가 좀 높은 부분이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 요거 한번 보죠. 일반 중개계약은 누가 누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네, 의뢰인이 누구에게? 개업공개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이거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법정 서식 쓸 의무 없다 그랬고요. 이 서식 몇 년간 보관? 예, 보관 의무 없다. 자, 이제는 속지 않네요. 예, 이제 보관 의무 없죠. 자, 그러면 일단 보죠. 의뢰 의무 사항과 그다음에 갑의 권리 의무 나오죠. 자, 의뢰 누구? 의뢰 누구? 개업공개사죠. 위에 보세요. 중개된 갑은 이 계약서에 의해서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을은 일단 거래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갑은 어떻게 된다? 갑은 일단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하는 중개를 누구한테? 다른 개업공개사에 의뢰할 수 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 썼습니다. 그 개업공개사에게 코 낀다, 코 안 낀다? 코 안 낀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에도 의무상으로서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유효기간 몇 년도 며칠까지 이렇게 되죠? 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자, 3개월 원칙으로 하죠. 약정이 없다면, 약정이 없다면 3개월이고, 그다음 합의해서 별도로 한다면 그 기간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중개보수는 몇 프로고 몇 원 이렇게 기재하면 되어 있고요. 자,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 있죠? 자, 중개 보수와 실비 과다 수령했으면 어떻게 돼요? 차익을 하죠. 차액을 환급하고 그다음에 또 확인 설명 소홀해서 재산상의 피해 발생했다면 손해액 배상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갑과 을이 협의해서 별도로 정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요거 두통 작성해서 이제 보관하는데 보관 연한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서명 또는인가요? 밑인가요? 네, 맨 밑에 보세요. 둘 다다 서명 또는 이렇게 되죠? 자, 그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 부분 보죠. 전속중개계약서는 일단 전속중개계약처라면 이 법정 서식을 어떻게 돼요? 써야죠. 이 법정 서식을 써야 된다. 그리고 요거 몇 년간 보관? 3년간.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업무정지. 예. 자, 이 법정 서식 안 썼다. 서식 관련 위반하면 뭐라 그랬어요? 업무정지라 했죠? 법정 서식 안 썼다. 요거 3년간 보관 안 했다. 라고 한다면 업무정지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의뢰 의무사항, 을은 누구? 개업공개사죠? 자, 2주일의 일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라고 그랬고요. 더 7일 이내 뭐라 그랬어요?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고 그랬죠? 정보망 또는 어디다가 일간신문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떤 경우에는요?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만 안 해야 된다.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1-1 벌금까지 징역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위반하면 자, 7일 이내 물건 좀 공개 안 했다. 아니면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개했다. 위반 시 예, 임등치. 상대 등록 취소죠. 상대 등록 취소도 뭐에 해당된다?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그거 구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어떻게 돼요? 일단 체크를 했죠. 이제 서로 약정하면서 이거 공개할까요, 말까요를 체크해 줘야지만 공개 안 해도 개업공개사가 어떻게 돼요? 처분을 받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 자, 요게 이제 의뢰 의무사항이고, 의뢰인의 의무사항들이 있죠. 일단 뭐랬어요? 보수 지불하라 했습니다. 2개는 전액을 지불하라 했죠. 그 유효기간이 몇 월의 원칙? 3개월이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그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해서 거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유효기간 내 개업공개 소개한 의뢰인과 그 개업공개사 배제하고 직접 거래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돼요? 전속계약 위반이죠. 위반이니까 위약금 줘야죠. 위약금이 뭐다? 예, 중개보수 전액.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금방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전속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그러나 위약금은 받을 수 없지만 뭐를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 보수를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자, 보수는 어떻게 되죠? 보수가 아니고 그 비용, 보수를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보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자, 비용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비용이 어떻게 나온다?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불한다 그랬죠. 자,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비용 지불합니다.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지불한다 그러면 틀리죠. 근데 중개보수 50% 지불하는 거 아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이 체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효기간
그 다음에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 그 밖의 사항, 요 내용은 뭐와 같아요? 옆에 일반 중개계약서와 같죠? 자, 일반 중개계약서와 똑같습니다. 요 의견부터 시작해서 그 밖의 사항까지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까지 똑같죠? 자, 그러면 보죠. 지금 90페이지와 91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면 자, 소속 공인중개사란이 있어요? 없어요? 둘 다다. 예, 소속 공인중개사란이 없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작성할 수? 예, 있습니다. 자, 저기 거래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고 확인서면서 작성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작성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는데 이걸 작성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자, 이건 그러면 소속중개사, 그다음 소속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걸 작성했습니다. 서명 내릴 의무? 예, 없다. 서명 또는 날릴 의무가 없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는 만약에 소속중개사였다면 어떻게 돼요? 서명 및 날릴 의무가 있죠. 그런데 소속중개사가 이걸 작성했을 때는 서명 또는 날릴 의무가 없다.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부분입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뒷면으로 넘어갑니다. 뒷면으로 넘어가면 권리 전용과 권리 취득용 나오죠. 자, 뒷면이 지금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일반 중개계약서 뒷면과 전속 중개계약서 뒷면이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들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뒷면은 하나밖에는 안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뒷면 내용은 일반과 전속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권리 전용과 그 다음에 권리 취득용으로 나눠지는데 권리 전용하면 소유자 및 등기명 중개대상을 표시, 권리관계, 거래물 교체사항, 의뢰금액, 그 밖의 사항 나옵니다. 이때 중개대상물의 표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자, 권리금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죠. 중개대상 표시란 그 밑에 권리금이 있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관리비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권리금의 동그라미, 관리비에다 동그라미. 이걸 왜 동그라미 쳐놓느냐? 자, 이게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있는데요. 여기 어디에는 없다?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권리 취득용에는 뭐 희망물건, 종이, 희망가격, 희망지역, 희망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됩니다. 자, 그래서 권리 전용과 그다음에 권리 취득용 한번 쭉 뭐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9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특징 분석. 셀링 포인트죠. 자, 셀링 포인트 의미가 뭐였죠? 이것도 이제 한때는 자주 문제 나왔는데 20회 이후에는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언젠간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을 부분이니까 알아두시라 그랬죠. 자, 셀링 포인트는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이다.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 소위 말하는 뭐예요? 장점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 물건에 대한 장점, 이걸 특징 문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일본식 표현으로서는 판매 소구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셀링 포인트, 장점을 이 선정하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장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런 셀링 포인트를 너무 많이 설명해도 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세 개 좀 압축키워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셀링 포인트 있습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다. 자,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뭐 있어요? 소유권의 진정성, 그 다음에 또 공법상 제한이 있으면 안 되죠. 예, 없어야지만 경제적 측면, 가격이 저렴하다, 그 다음에 투자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은 기초나 설비, 시공, 동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제적 측면으로서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셀링 포인트의 특징을 보면, 자, 일단 부동산이 지닌 셀링 포인트는 다양하다. 왜? 부동산의 어떤 성질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일단 부동산 개별성이 있다 그랬죠. 개별성 들어보셨죠? 부동산은 각각의 개별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셀링 포인트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인공적인 거, 자연적인 걸 모두 포함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하는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의뢰인마다 틀리다. 그러니까 정형화된 셀링 포인트가 아니라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는 장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면해가지고 현장 안내라든가 확인 설명 시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 실무와 중개 완성 부분. 자, 아이다 원리는 부동산 학개론에서 한번 들어봤던 거. 아이다 원리에서 자, 이거는 마케팅 이론에서 파생된 이론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접수합니다. 의뢰 접수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중개가 완성되는 시점까지의 그를 4가지 단계로 했다. 자, 일단 물건을 접수하면 뭐예요? 광고하죠? 광고한다. 자, 광고하는 것이 하나의 주목 단계. 자, 그 다음에 광고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물건을 보고 문 열고 의뢰인이 들어오죠? 이걸 뭐라 한다? 흥미 단계. 자, 흥미 단계에서 주로 이제 의뢰인은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에서는 설명하고 설득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사볼까라고 하는 생각 들죠? 그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 들 때가 욕망 단계죠. 구매 욕구가 발생된다. 요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계약 체결을 시도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D단계에서 계약 체결을 시도한다 그랬고요. 최종적으로 행동 단계 있죠. 계약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체결되는 단계를 얘기한다.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번씩 그냥 나중에 공부하면서 쭉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중개 완성, 계약 체결되는 거죠. 자,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크로징이라고 그러고요. 크로징의 개념은 협의 개념과 광의 개념으로 나눠지는데 협의 개념으로서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느니 이걸 이제 뭔가 협의 개념이고 광의 개념으로서는 전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서는 일단은 그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킨 행위를 크로징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자, 그래서 크로징의 기법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점진적 확인법 고객이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부터 질문해 나가는 거. 질문할 때 고객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부터 질문해 나가는 것을 점진적 확인법이라고 한다. 뭐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약전제법 이거는 주로 언제 많이 활용하는 거? D단계. AID 원리 중에서 D단계가 뭐예요? 예, 욕망 단계죠. 이때 사볼까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계약서 비밀고 뭡니까? 빨리 이제 재촉을 하면 계약이 얼떨결에 체결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때가 일단은 많이 그 계약 체결을 시도하는 부분에서 많이 하는 기술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선결법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어떤 부분이 만약에 해결이 잘 안 날 때는 해결이 안 나는 부분은 뒤로 미루라 그랬죠. 뒤로 미루고 해결되는 부분부터 합의시켜 나가는 것을 부분 선결법 혹은 세부 선결법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장단 비교법. 자, 비슷한 물건을 2개를 갖다 놓고 거래 대상은 장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비교 대상은 단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장점에 눈이 꽂히도록 하는 것이 장단 비교법. 결과근접법 뭐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거라 그랬죠? 거기 보니까 뭐 과거 투자 성공 사례 등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들 다 떼도 모르고 나갔다. 자, 이게 결과근접법이라고 그랬고 만족강조법이에요. 이건 투자 가치입니다. 1년 뒤에, 2년 뒤에 당신이 얼마 정도 올라갈 거다라는 하나의 투자 가치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라고 했었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중개계약과 그다음에 이제 중개업 경영 파트는요.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쭉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95페이지 중개내성을 조사하긴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과목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민법, 공법 이런 것들 다 배웠던 부분들을 한번 언급해 봅니다. 자, 중개내성을 조사하기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 공부상 확인과 그 다음에 뭘 나눠진다? 현장 확인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자, 이제 여러분들 기본서 같은 데 보면 하나가 더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의뢰인을 통한 확인. 자, 그래서 중개 대상물을 확인할 때 크게 이제 3가지를 이제 많이 구분하거든요. 의뢰인을 통한 확인과 그다음에 또 공부상 확인, 그다음에 또 현장 확인 3가지로 구분하는데 제가 의뢰인을 통한 확인을 많이 강조를 안 했었죠. 왜 강조를 안 했냐? 자, 의뢰인을 통한 확인이 뭐였어요? 바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 권리 이전 의뢰인.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자료 요구해서 이 자료 받았습니다. 이건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개업공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상 일단 사실관계는 뭐 갖고 확인? 지적 공부와 대장 갖고 확인하죠? 소재지, 면적, 지목, 뭐 구조, 건축연도 이런 것들 사실관계는 대장 갖고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뭐 갖고 확인해요? 등기부 갖고 확인하죠. 등기상 증명서. 자, 그러면
사실관계도 등기부에 나오죠. 사실관계,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거 등기부 어디서 나와요? 표제부에서 나오죠. 이게 표제부에 있는 사실관계와 그 다음에 또 대장에 있는 사실관계가 틀리다. 그럼 뭐가 우선? 네, 대장이 우선이다. 시험 문제 예전에 자주 나왔던, 요즘은 그래도 잘 안 나오는 아주 기본적 사항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자,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대장에 있는 소유자와 그 다음에 또 등기부상 소유자가 틀리다. 이때는 뭐가 우선? 예, 등기부가 우선이죠. 권리관계죠. 그러면 등기부가 우선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토지이용계 확인서를 통해서 공법상 이용된 거래기재 사항 확인하고요.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통해서 뭐 대장에 있는 내용과 이런 것들 총 18가지 종을 갖다 합쳐가지고 나온 것이 부동산 종합증명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하는 거. 자, 일단 공부상 확인한 것을 재확인하는 거죠. 공부상 확인한 것을 재확인한다. 기본적으로 뭘 다시 확인한다? 자, 지목. 지목은 뭘 갖고 확인? 대장 갖고 확인하죠. 그 다음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실제 이용 상태 확인해 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는 뭐 갖고 확인? 건축물 대장 갖고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현장 확인 가서 확인해 봐라. 특히 요즘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 인터넷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저 빌라 많이 보시죠? 빌라를 보면 여기에 이제 1층에 이렇게 있고요. 1층에 주로 이게 뭐죠? 네, 주차장. 이거 뭐라 그래요? 피로티라 그랬죠? 이제 이렇게 하고 보통 2층부터 이렇게 보통 이제 빌라가 이렇게 있죠? 근데 1층에 혹시 여기에 이만큼의 주거용으로다가 하나 만들어 놓은 곳이 보셨어요? 이건 주로 창고용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뭘로 써요? 주거용으로 많이 쓰죠. 이걸 주거용으로 많이 씁니다. 자, 이거 대장에는 뭘로 돼 있어요? 주차장으로 돼 있지 않고 주로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어요. 1층에 있는 거를 주차장으로 돼 있는 걸 일부러 막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아예 일부러 주거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허가받을 때는 뭘로 허가받아요? 근린생활시설로다가 허가받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뭘 한가? 주거용으로 분양을 합니다. 보니까 2층까지도 근린생활시설로다가 만들어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놓고 되게 싸게 판대요. 다른 층보다 보통 한 4, 5천 이상은 싸게 판답니다. 그러면 돈이 아무래도 좀 적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거용이다 보니까 팔 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고 팔죠. 자, 그럼 나중에 이게 실질적으로 용도가 어떻게 돼요? 불법으로 변경된 거죠. 나중에 누가 피해를 입어요?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중개 줄 때는 어떻게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중개 줬다가는 나중에 손해배상을 해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그 빌라가 저런 형태의 빌라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저렇게 져요? 저렇게 지는 이유? 세금? 세금도 그랬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 주차장 확보가 안 돼도 된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그러니까 주거용에 하나씩은 있어야지만 되죠. 근데 근린생활시설은 일단은 주차장 확보를 안 해도 된대요. 거기다가 또 저렇게 근린생활시설은 용적률에서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이 한다 그러네요. 근데 저게 상당히 불법이죠. 그래서 나중에 저런 거 중개해줄 때 항상 조심하라. 그러니까 항상 건축물 대장과 그 다음에 실제 용도가 틀리면 틀린 이유라든가 이걸 다 확인해가지고 해줘야지면 되는 거. 자, 이제 그런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공시 확인사항. 공시되지 않은 사항들을 확인하죠. 임차인수. 자, 임차인 현황을 확인해 줘야 돼요. 자, 확인 설명서 부분에 보면 그 임차인 현황을 어떻게 확인했죠? 보증금, 그 다음에 또, 보증금과, 그 다음에 월 차임, 그 다음에 계약 기간, 이런 거 확인해 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임차인 현황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미공시 관리 관계들 확인해 줘야죠. 자, 미공시 관리 관계, 당연히 이거는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나 개업공에 직접 확인을 또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공시 사항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물건 상태들, 벽면 도배라든가 각종 시설,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의 개요를 한번 봤고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적 사항을 조사하기라는 거 있죠. 자, 일단 소재지, 지번, 이런 것들, 뭐 갖고 확인? 대장 갖고 확인하죠. 소재지와 지번, 대장과 확인하고요. 지목, 마찬가지 대장이죠. 이거는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 없고. 자, 면적도 이제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이때 이제 면적은 여러분들이 뭘 쓰라 그랬어요? 계약서 쓸 때 제곱미터를 쓰라 그랬죠.
자, 제곱미터를 쓰지 않는다면 어느 법에 걸려요? 이거는 제곱미터를 쓰지 않는다면 공인중개사법에 걸리는 건 아니라 그랬죠? 계량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일단 걸린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갖다 물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건축물의 용도, 구조, 건축연도, 대장각 확인이 되고, 자, 건축연도는 뭘 기준하는 거? 사용 승인을 기준합니다. 건축연도는 뭘 기준한다? 사용 승인을 기준한다. 자, 그러면 이제 경계. 자, 경계는 뭘 갖고 기준을 한다 그랬어요? 뭘 갖고 확인하면 된다. 경계는 일단 지적도라든가, 그 다음에 임야도. 자, 지적도와 그 다음에 또 임야도에 그려진 경계가, 이게 소유권, 요것이 여기에서 그려진 경계가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한다 그랬죠? 소유권의 범위를 일단은 확정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도면상에 그려진 경계대로 거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거래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경계를 잘못 알고 만약에 거래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거래 대상은 여기에 그려진 경계대로 거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경계를 여러분들 확인하는데 개업공개서 신경 많이 써줘야 될 게 이 경계 부분입니다. 분쟁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경계를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경계 잘 모른다. 지금 개업공개사가 경계를 측량할 의무까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도요. 경계를 측량까지 해서 매수인이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매수인도 경계를 측량까지 할 의무도 없고 개업공개사도 측량까지 할 의무도 없다. 자, 그러면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개업공개사는 경계가 만약에 불분명하다. 내가 확인했는데도 제대로 확인 못하겠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경계 보관 측량을 하라고 하면 되겠죠? 너네들이 뭐 해봐라? 측량해봐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측량하면 측량 비용은 뭐가 되는 거죠? 측량 비용은 뭐에 해당된다? 이거는 매매 비용에 해당되죠. 매매 비용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측량 비용은 매매 비용에 해당돼요. 그래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 이 매매 비용은 네, 반반 쌍방이 어떻게 돼요? 균분하는 거죠. 그래서 측량해봐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속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이 경계대로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현실 경계가 거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현실 경계가 거래 대상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다? 자, 여러분들 요약집의 첫 번째 판례예요. 자, 일단 기점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뭐 했을 때 측량을 잘못했다면, 자, 기점을 잘못 선택해서 측량을 잘못했다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 네, 이때는 현실 경계가 거래 대상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구분을 일단 해놓고요. 자, 그러면 벽면도배 이거는 제가 다룰 필요는 없을 거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 있죠. 자, 권리관계. 자, 등기부 권리관계는 뭐 갖고 확인한다? 등기부 가지고 확인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갑구란과 을구란. 갑구란은 뭐에 대한 사항이 나와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나오고, 을구란은 뭐에 대한 사항 나오죠? 예. 일단, 이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에서 나오죠. 자, 갑구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할 게 뭐 있다?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한다 그랬죠?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한다. 자, 진정한 소유자는 뭐 갖고 확인한다 그랬어요? 일단 등기부, 자, 진정한 권리자 혹은 진정한 소유자 이렇게 표현하죠. 등기부와 그 다음에 또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서, 자,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진정한 소유자 확인한다. 그러면 이걸 확인했다.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개업공개사 의무를 다한 것이다? 아니다 그랬죠? 이것만 확인했다고 해서 개업공개 의무를 다한 건 아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확인해봐라? 등기필증 소유 여부를 또 확인해보라 했죠? 등기필증 소유 여부도 확인해보고, 이걸 부족하다면 어떻게 돼요? 국세나 아니면 또 지방세에 대한 납부 여부 있었죠? 납부 여부를 확인하라 했어요.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봐라 라고 했었죠. 자, 이건 왜 확인하느냐? 누구 명의로 납부하냐? 이걸 확인해보라 했죠. 그래도 부족하면 뭐 하라? 탐문까지 가져야 돼요. 탐문이 뭐예요? 직접 현장 가가지고 이 땅 원래 누구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 탐문을 많이 안 합니다. 어디서 걸리냐? 등기필증이나 여기까지 딱 해서 걸려버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뭡니까, 토지 같은 거 할 때는요, 날 모르는 토지가 많이 들어왔다거든가, 아니 뭔가 이상한 토지가 들어왔을 때는 꼭 역까지 가서, 현재 가가지고, 현재 사는 사람들 있죠? 사는 사람들로부터 이 토지가 어떻게 된 거냐고 한번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요즘 종종 뭐가 걸려요? 토지 사기단 많이 걸리죠, 왜? 뉴스 가끔 나오죠? 토지 사기단. 이게 상속이 잘 안 된 토지라든가, 주인이 멀리 가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사기단이 서류까지 위조해가지고 일단 자기 명의로 뭐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자기 명의 일단 해놓죠. 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다시 뭡니까? 부동산에다가 팔겠다고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중개 잘못해뒀다가 나중에 법에 걸려가지고 문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을 할 때는 가능하면 여기까지 일단 가보는 것이 좋다. 현장을 통해서. 자, 이게 어쨌든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등기부와 이거 확인하고 등기부처 소유부를 확인해봐라. 요게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사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정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처분 능력을 확인하죠. 자, 자연인 뭐가 있어요? 자연인 하면 자, 미성년자 있었죠. 미성년자. 그 다음에 또 피한정 후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피성년 후견이 있었다 그랬죠. 이건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일단 배웠던 부분이니까, 자, 미성년자는 뭐 갖고 하긴? 네, 신분증이 없다면 가족관계 등록부 있죠? 이걸 통해서 확인하고요.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이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후견 등기부가 있다 그랬죠?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법정 대리인, 즉 후견인 여부까지도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자, 법정 대리인, 얘는 후견인이죠. 동의가 있다면 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요. 자,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다더라도 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계약을 피하라. 누가 직접? 법정 대리인 후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었죠. 얘네들은 동의권이 없다 그랬죠. 자, 요게 예전에는 시험 문제 상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알아두고 가시라. 자,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법인은요, 뭘 확인하라? 법인 같은 경우는 일단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자,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법인격 여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처분 권한을 확인하라. 처분 권한을 확인하라. 자, 대표자가 물건을 들고 왔습니다. 이 법인의 대표자가. 근데 이 대표자가 어떻게 돼요? 처분 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누구일 때?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바지사장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바지사장도 있어요. 네, 바지사장도 있을 뿐 아니라 요즘에 전문 경영인, 이렇게 요즘 말하는 바지사장 이것도 있지만 이런 전문 경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경영에만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어떤 부동산 처분에는 권한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대표자라더라도. 자, 그래서 이런 처분 권한 여부를 일단 확인해봐라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구분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대리권 부분에서 임의대리, 법정 대리 여서 간단히 봤고, 임의대리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부부간의 재산 부분이 나옵니다. 자, 부부간의 재산은 일단 자, 매매합니다. 남편 재산 부인 재산 남편이 팔려고 합니다. 이거 위임 여부 확인 해야죠. 당연히 위임장에다가 인감도장 첨부 여부를 확인해줘라. 자, 만약에 부인이 파는데 남편이 인감도장만 들고 있다. 이거 위임된 게 아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위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럼 임대차는요? 임대차 이거 부부간의 재산의 임대차 위임 여부 확인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것도 해야지만 된다 그랬죠? 자, 이것도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해줘야지만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임의대리 부분에서는 이제 주로 부부간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민법에서 다 배운 것들. 자, 공동소유, 공유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합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총유가 있었죠. 자, 공유는 공유, 지분, 공유, 물이 있고요. 자, 합유는 합유, 지분, 합유, 물이 있죠? 물 있고요. 총유는 총유, 물이 있었습니다. 자, 공유 지분은요. 자, 일단 민법에서 배웠던 것. 이게 단독 처분이 가능하죠? 자, 단독 처분이 가능하다. 이걸 이제 개혁경에서 입장으로 돌려버리면
자, 공유 지분 거래할 때는 전원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 지분 자체는 단독 처분 가능하니까. 그러나 공유물이라든가 합의후 지분 할부물 이건 뭐한다? 전원 동의 여부를 뭐하라? 확인하라 그랬죠. 전원 동의 여부를 확인하라. 자, 총유물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사원총의 결의라든가 종중문중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봐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등기부 을구란 분석합니다. 을구란은 뭐가 나와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상 나오죠.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근저당. 이건 이미 한번 더 들어봤던 것 같네요. 자, 근저당은 뭐만 확인하면 된다? 채권, 체결만을 확인하면 되고 실제 피담보 참여 확인할 의무 없다 그랬죠. 실제 피담보 참여까지는 확인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실제 피담보 참여를 어떻게 돼요? 확인했을 때는 정확하게 하라 그랬죠. 만약에 이거를 그릇되게 설명해서 손해가 났다 그러면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 자,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법정지상권. 자, 미공시 권리관계 3개가 나오네요. 법정지상권, 유치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은 실제 시험 문제는 많이, 중개실무에서는 많이 안 나와요. 출제 빈도가 상당히 좀 적은데. 근데 한번 간단하게만 구분하고 넘어가죠. 자, 법정지상권은 총 몇 개가 있었어요? 5개가 있었죠. 자, 법정지상권 총,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5개 배웠죠? 3개만 배웠나요? 자, 보죠. 저당물 겸해 법정지상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관습상의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저당물 겸해 법정지상권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전세권 설정의 법정지상권. 이번에 제가 모의고사 냈던 것 같은데 전세권 설정의 법정지상권. 이건 이제 민법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요.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나오죠? 왜? 그거 전세권 설정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가등기나 보행 법정지상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과 관련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지상권. 총 5개죠? 네? 법정지상권 종류 총 5가지가 지금 갑자기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주로 뭘 배웠어요? 법정지상권 그냥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배운 거예요? 그 주로 관습적하고 그 다음에 또 저당물 겸해 2가지만 많이 배웠을 거야 아마. 자, 어쨌든 총 이제 법정지상권이 5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로 이제 시험 많이 나오는 것이 저당물 경우의 법정지상권과 그 다음에 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이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죠. 자, 중개실무는 법정지상권 부분이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낮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경매에 좀 관심이 있으면요, 법정지상권 공부를 열심히 좀 해놓으세요. 경매에는 법정지상권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분석 잘못했다가 법정지상권 덜커덕 걸려버리는 경우 종종 생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경매를 좀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법정지상권 공부 민법에서 많이 해놓으시고요. 자, 저당물 경매 법정지상권 보죠. 자, 법정지상권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일단 건물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윗목 빼놓고 나면 자,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는 규정이죠. 자, 일단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소유에 속한 상태에서 자, 이것이 어떻게 돼요? 저당물 경매에서 달리 소유자가 달리됐을 때 이때 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자, 법정지상권은 종속된 권리인가요? 독립된 물건인가요? 자, 법정지상권은 종속된 권리다 아니면 독립된 물건이다? 독립된 물건이죠? 독립된 물건으로서 자, 이 건물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처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중개대상 권리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거 있었죠? 법정지상권은 성립 시에는 중개대상 권리가 안 되지만 이전 시에는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왜? 건물과 분리해서 법정지상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속된 권리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서 이렇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달라지게 되죠. 이때 원시적으로 동일일 필요는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매에서 참 많이 이제 따지고 드는 게 뭐냐면 이 건물이 민법상의 건물이냐 아니냐가 많이 따집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결국 민법상 건물이어야지만 인정이 되죠.
자, 법전산권이 인정되려면 이 건물이 민법상 건물이라면 인정된다. 민법상 건물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법전산권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철봉이나 자전거 보관소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다시 재건축했습니다. 법전산권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 된다 그랬죠. 된다. 되는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종전의 면적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되긴 되는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습상의 법전사건을 볼까요? 관습상의 법전사건은 자, 이 건물을 뭐 한다는 조건이 아닐 때 철거한다는 조건이 아닐 때만 인정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관습상의 법전사건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이유가 적법한 원인 행위에서 달라지면 되죠. 불법 원인 행위에서 이거 달라졌다면 법전사건 인정 안 된다. 주로 뭐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어요? 명의 신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 A가 B에게 명의 신탁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B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토지의 외형상, 등기부상 소유자죠. 그래서 B가 자기 이 명의로 해놨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건물 쳐서 좀 쓸게 얘한테 허락받아서 이제 건물을 진 거예요. 자, 그럼 외형상으로 보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죠. 그랬다가 나중에 명의신탁이 밝혀져서 다시 소유권이 A한테 귀속되죠. 그럼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지죠. 이거 법전상권 인정? 네, 안 된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전상권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뭐 법전상권 이거 다루려면 한이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거의 1시간 정도 다루게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고요. 자, 그럼 유치권. 유치권은 어디요? 주로 유치권은 뭐에 의해서 성립이 되죠? 건물, 임대차에 관련해서 성립되고 또 하나 공사, 대금과 관련해서 성립이 되죠. 근데 건물, 임대차 관련해서는요. 대부분 유치권이 성립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할 때 어떤 약정이에요? 그렇죠. 요즘 주택임대차도 원상회복 약정하는 경우 많아요. 자, 주로 상가에도 많죠. 상가에는 뭐 백발백중 다 계약서에 아예 명시가 돼 있죠. 문구상 원상회복 해서 돌려준다. 원상회복 약정했습니다. 유치권 성립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그랬죠. 자, 그게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그 4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 또 성립 안 되는 거.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유치권 성립 안 되고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 갖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지상의 시설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 즉 지상물 매수, 여러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의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있는 권리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세 번째 판례는 자, 이런 유치권은 유익비 상호 청구권에 터져봐 취득해야 되는 유치권은요, 임차 대지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뭐 유치권 부분도 간단하게 요게 시험 문제 중개 실무에서 한 2번 나왔었어요. 유치권 부분이 뭐가 유치권 뭐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요거 갖고 한번 문제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1페이지 분묘기지권 나오는데 요건 좀 쉬었다 하시죠.